아시아인과 세계와의 관계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동아시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빨리 디지털 문화를 소화했고 발전시켰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팝을 부르는 것들의 주된 내용이 이 사람들도 한국에서 비주류, 한국이라는 개도국 출신 선진국이라는 비주류로서의 아시아인, 자기 스스로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한류이기 때문에 세 번째 키워드로 비주류를 뽑았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홍석경 교수입니다. 오늘 네이버 열린연단에서 한류의 특성과 미래라는 주제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류라는 말이 생겨난 지는 한 20년? 그러나 한류라는 현상,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전에 현상이 우리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90년 초니까 거의 30년이 된 현상입니다. 우리가 한류 하면은 처음 튀어나오는 어떻게 보면 BTS보다도 먼저 언급하는 가수가 싸이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 스프레더블 미디어, 확산 미디어로서의 SNS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는 전 세계의 학자들이 싸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강남스타일의 전파를 통해서 알게 됐죠. 올해 초에 2023년 초에 있었던 BTS의 리더죠. RM 김남준 군의 이게 알파이스 지와의 그 인터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습니다. K-팝의 젊음, 완벽에 대한 숭배, 지나친 노력 등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리더인 RM군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서구인들은 이해 못한다. 한국은 침략당하고 황폐화되어 두동강난 나라이다. 굉장히 성숙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류가 단지 문화산물 수출과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라는 사실. 저도 이제 해외 미디어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한국 한류를 2000년 이후부터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90년대가 한국 대중문화의 폭발적인 발전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80년대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90년대에 우리가 이러한 문화적인 폭발적인 발전이 가능한 여러 조건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때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고 그 결과 2000년대 8년, 9년, 2000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화산업 예산은 늘어납니다. 또한 중요한 조건인 정보화 하부 구조가 이 당시에 건설이 됐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에서는 뒤졌으나 정보혁명을 통해서 따라잡자. 이런 정부의 구호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 SBS가 이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의 지평을 한반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넓혔던, 그래서 여명의 눈동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인공이 위안부의 고충을 겪는 그런 대서사시이죠. 일제강점기를 꿰뚫는 한국인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대형 드라마로 제작이 됩니다. 한류라는 말, 영어로는 코리안 웨이브죠. 는 중국 미디어에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국에서 먼저 만들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인기 있는지도 사실은 우리는 밖에서 들러오는 소식으로나 듣고 있지, 우리가 그 외국에서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웨이브는 이렇게 잔잔한 웨이브가 아닙니다. 거대한 파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국 미디어에서 이 말을 만들었을 때 이미 한국 대중문화가 너무 인기가 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좀 위험하다. 우리의 그 문화적인 주체성이라든지 정체성에 이거 너무 영향 큰 거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에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전 세계에서의 수용 현상의 결과라는 거죠.
수용 양태의 구조적인 변화가 핵심적인 어떤 단계적인 이해의 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한류는 미디어 문화 현상이라는 거죠. 미디어의 매개가 확산에 그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구조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1, 2, 3단계에 대강의 어떤 기준, 시간적 기준을 제가 잡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매개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나, 이 두 기간에. 초기 동아시아 한류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국 프로그램을 그 당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드라마들이고요. 그 드라마의 방송권을 방송 프로그램 시장에서 각국의 지상파 또는 위성에서 사가서 자기네 그 나라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이 전국적이죠. 우리도 지상파 그 텔레비전에서 보는 외국 드라마인 경우에 인기 있는 경우에 시청률이 가시화되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벌어지는 팬덤 현상이라든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개인이 보는 것과 다른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커다란 인기 현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의 특징, 가장 다른 한류와 구분되는 동아시아에서의 특징은 바로 그거 지상파 위성을 통해서 국가 단위에서 인기가 가시화됐다. 첫 번째 단계는 아시아의 국제 프로그램 시장 속에서 한국 콘텐츠의 방송권을 각 나라가 사가던 시절입니다. 맞아. 우리 동아시아라는 곳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유사성이 많이 있구나. 스스로 연관되었다고 느끼는 정서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느끼는 무엇인가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단위구나라는 어떤 문화정체성에 대한 담론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자, 2단계는 그야말로 우리가 2.0이라고 하는 인터넷 2.0 환경이 이 구조가 팬덤 커뮤니티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죠. 지금도 사실은 이 2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관찰했던 이 구조가 끊임없이 한류의 기본 동력은 이것입니다.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죠. 최근 한류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 방금 동아시아 얘기를 했는데 팬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 드라마나 한국 케이팝이 이제 뭐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케이팝을 넘어서서 이제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자, 그런 것을 그 다음 단계죠. 왜냐하면 BTS가 길을 열었고 그 뒤를 많은 지금 케이팝 그룹들이 따라가고 있으면서 드디어 글로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글로벌 컬처 안으로 우리가 글로벌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라는 것은 동아시아에서만 보지 않고 전 세계에서 본다는 것. 한국 내에서 한국 인기 있는 케이팝 그룹은 전 세계에서 또한 듣고 사랑하고 인기가 있어서, 케이팝은 국내에서 실행되는 수익이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한국 밖에서 생산되는 수익입니다. 얼마나 글로벌한 음악인지를 바로 그 수치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3단계는 넷플릭스과 같은 글로벌 SVOD가 한국 콘텐츠, 물론 한국 콘텐츠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 다른 많은 곳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생산을 하고 그것을 넷플릭스 프로그램으로 탑재를 하고 전 세계에서는 그것을 클릭하면서 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환경이 어떻든 여기서부터 어떤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 자기도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감정, 정서를 자아내게 했다는 거. 이게 보편적 메시지죠. 여기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3단계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한류 현상은 아시아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아니면 팬덤 컬처 속에서 보는 거죠. 동아시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내셔널 오디언스, 내셔널 시청자가 다 본다는 거기, 볼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다른 커뮤니케이션 매개라고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가 된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동아시아의 도시 인구가 그리고 당연히 중산층, 왜냐하면 소비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모범적이고 닮고 싶은 선진 모델이라는 그 아이디어들이, 그 반응들이 있었고요. 요즘은 너무나 그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좀 커서 오히려 그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베트남, 타일랜드, 뭐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서는 한국 문화, 제국주의적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논문이 나올 정도로, 자, 이 부분은 한류가 진행되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의 스토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스토리하고 굉장히 상봉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콘텐츠 속에는 우리가 겪었던 전쟁, 식민 경영, 가난, 배고픔, 그리고 또 개발 독재, 심지어 군사 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상적인 폭력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남긴 상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벌이는 끝없는 노력과 경쟁의 장이 사실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고 아이돌을 통해서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BTS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그런 위로를 주는 작은 영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아미라는 거대한 그 팬덤과 자기와의 관계는 자기들은 위로를 줘야 되는 주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노래 속에 다 그게 드러나고 있고, 자, 이 사람들의 분투를 전 세계의 팬들은 지지하고 연대하는. 자, 새로운 젠더 인종 정체성의 1차 자료를 많이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K-pop 팬덤의 절대 다수가 여성입니다. 남성이 주체인 남성성이 아니라 여성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남성성의 그 욕망에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산업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젠더 인클루시비티라고 하죠. 어떤 그 포용성이 높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가능성을 넘어서는 현상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을 뿐인 거지. 한국 한류 콘텐츠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한류의 세계 속에서의 의미 형성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한류가 위축될 때, 인종주의적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때 오지 않을까.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그리고 가까운 사례가 그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 무브먼트라는 게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미의 그 흑인 청년들이 커다란 이제 운동을 일으켰고,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는 운동을 일으켰고, 그 당시에 K-pop 세계 커뮤니티 안에 직접 일종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연대해달라. 우리 움직임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BTS든지 그 팬덤 아미가 기부금을 내기도 했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블랙 라이브즈 매터 무브먼트의 그 반대에서 벌어진 화이트 라이브즈 매터 2 이런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그런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K-pop 팬들이 블랙 라이브즈 매터의 그 해시태그 또는 K-pop 해시태그를 통해서 그 화이트 라이브즈 매터 무브먼트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운동성을 갖고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적도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K-pop 팬들로 하여금 자신을 대부분이 미국 밖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슈를 자기 이슈처럼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류는 디지털 문화와 세계화 맥락 속에서 역사적인 수용 현상이라는 것. 그래서 밑으로부터의 대안적인 세계화, 풀뿌리 현상이다. 어떤 전략적 전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겠고요. 자, 그것의 힘을 우리가 반감시키지 않고 계속 가지고 나가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여러 자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책은 오늘 강연 내용이 아마 가장 잘 녹아있을 책은 제가 쓴 가장 최근에 쓴 책은 아니지만 2020년에 나온 BTS 기류에서라는 책이겠습니다. 그 책에 K-팝과 BTS의 공통점과 차이도 있고, 오늘 많이 다루었던 정체성의 문제, 젠더, 인종, 세대의 문제가 속속들이 연구 결과가 좀 대중적인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 한류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류라는 것을 연구할 수 있나? 연구 대상이 되기는 하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또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고 많은 사실은 연구 결과가 녹아 있습니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합된 지식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보면은 한국이 확실히 어떤 전 세계의 모델이 될 만한 케이스다. 그거는 단지 우리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영역에서도 확인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모델이라는 것은 남들한테 어떤 좋은 모델이지 나쁜 모델은 아니거든요. 좋은 모델로서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연구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그 모델의 요구가 있고 모델인 건 맞는데 그 모델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동안 여기저기 퍼져 있는 연구들을 조금 집중해서 축적해서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를 우리 스스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거고 모델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위치에 선다는 것은 책임감을 또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정치적으로 수단화했고 한류를 아니면은 맨날 경제적으로 도구화했습니다. 경제 수치화했어요. 어느 성공이 이거가 몇 조 효과다 이런 식의 얘기가 신문에 맨날 나옵니다. 그거는 한류 스스로를 문화적으로 우리 스스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래서 사실은 한류가 나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세계와 소통하고 세계의 다른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한류 속에서 성공하고 그게 이게 무슨 한류의 힘을 놓치는 게 아니라 문화는 확대될수록 힘이 커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같이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